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잔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 카드론을 불황형 대출이라고 할까요? 예. 왜냐하면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으려면 네. 일단 직장 근무하고 있는지 예. 신원 확인해야죠. 예. 담보 물건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카드론이나 신용카드는 일단 발급만 되게 되면 한도 없이 보증 없이 담보 없이 바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형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좋지 않은 징조예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국내 9개 카드사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42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증가율이 9%, 3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지금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14%예요. 예. 그러면 신용대출 평균 금리 한 3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한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카드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금융당국이 지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중은행은 이미 문 닫혔어요. 연말까지는 대출이 안 됩니다. 조이기하고 예, 있죠. 대출 받으시려거든 우대금리는 내리고 가상금리를 높일 테니 높은 금리만 남았습니다.로 지금 하다 보니 신용도 좋으신 분들은 이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이금융권 대출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금융권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대법 가기 바로 직전 카드론 급하게 현금 서비스 받자 이런 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요인이 있느냐?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제 카드론 자체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근데 9월 달에 한 달 잠깐 좀 카드론이 꺾였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카드사들은 분기마다 이런 부실 채권을 상각해요. 그러니까 잠깐 눈속임으로 잠깐 낮아졌다가 10월에 다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불황형 대출인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만큼 연체율 같은 그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을지도 우려가 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론 금리가 14%로 대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지금 연체율 수준은 어때요? 맞습니다. 전체 잔액이 42조 원에 예. 14%의 이제 연 이자를 곱하면 예. 1년 동안 갚아야 될 연 이자가 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죠.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 지금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9개 카드사의 연체율을 봤더니 낮게는 0.93%, 높게는 2.27%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카드론 평균 대출 금리가 연 14%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달 조급하게 정말 급하게 쓰는 돈들이거든요. 예. 예. 우리 현금 카드 서비스 정말 급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내 갚지 못하면 석 달 이내 갚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장기 카드론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잔액이 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카드 대출 받는 대출자도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이게 누적이 돼서 연체율이 올랐다라고 하면 카드사에도 이제 이 연체 관리, 리스크 관리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지금 카드론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하니까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카드론 쪽을 좀 막는다고 하면 더 심하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 가계빚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이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부른 이 부작용, 풍선 효과라고 이제 보는데요. 네. 이렇게 연말까지 대출 문턱을 막아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또 아파트 잔금 대출이라든가 전세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말로 내가 이거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해버리니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량 규제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실수요자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고 투기만 핀셋으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두더기 게임처럼 이번에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네? 이금융권 들여다보겠어. 또 이제 카드론 늘어나니까 카드론 들여다보겠어.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실수요자들은?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가장 큰 피해는 뭐냐?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이 지속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용도도 낮고 대출 은행의 정기적인 이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있어요.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뭐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소액 신용 대출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카드론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외예요. 예. 이런 분들한테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금전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시 이유가 사실은 중금리 대출 좀 만들어 놔라라는데 네. 우리는 은행권에서는 한 자릿수, 예. 바로 가면은 비은행권 가면 두 자릿수 껑충 뛰거든요. 그 8에서 10% 내외 한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시에 불법 사금융 계속 전화해서 굉장히 악질이 많거든요. 네. 요즘은 AI를 합성 사진으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위협하거나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 단속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계빚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는데 이거 근거는 뭔가요? 이게 IMF가 연례 와서 우리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해요. 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획재정부 속마음입니다. 아니 올해 한 달 남았어요. 예. 예. 한 달 남았는데 올해 0.3% 성장률 낮춘다는 건 도대체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 내년 성장률은 2%예요. 예. 물론 K대아가 앞서서 2.1에서 2.0%로 낮췄는데 이 2%가 왜 중요하냐? 이게 잠재 성장률 부근이에요. 무슨 얘기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화 서비스를 총 투입해서 낼 수 있는 베스트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내년에 더 센 이기 트럼프 행정부가 입각을 하게 네. 되면 더 센 보호무역주의가 올 텐데 가뜩하다가는 2% 성장도 밑돌 수 있다. 1% 저성장이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지금 그 IMF가 이렇게 성장률 낮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 우리 지금 2년째 8분기 연속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민간 소비가 부진하고 예. 기업들의 투자, 건설 투자가 부진하다라는 거고 이런 국내 요인이고 외부 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한국, 대만과 같은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온다면 예. 자칫 이제 1% 성장세로 이제 추락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 IMF,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분기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번 정도는 틀려야 정상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IMF는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달 있을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하느니 그럼 어떤 묘책을 내놓을까요? 맞습니다. IMF는 이빠른 소리는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경제 정책은 도대체 뭔데? 이건 재정 정책 하라는 얘기, 돈 풀란 얘기예요. 경기 너무 안 좋아. 야, 2년째 지금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 돈을 풀어서 민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긴축 재정이에요. 재정 건전성. 요거 하나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이제 이 돈 풀기와 더불어서 이제 뭐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통화 정책 쓸 수 있느냐? 올해 마지막 11월 28일에 올해 마지막 남은 금통위에서 금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환율이 지금 1,400원이
굉장히 우리는 그동안 1,400원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과거에 3번밖에 없었어요. IMF 때 한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2년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올릴 때,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위기도 아닌데 이미 1,400원대에 안착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 한은은 지금 이제 이 환율 때문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자칫 금리를 내릴 경우 환율을 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달은 이제 금리 내리기가 더 어렵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점도표상 올해 이제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 4차례 정도 그리고 2026년에 2차례 정도 금리나 여력이 있지만 우리는 금리나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아마 이제 한은의 이제 아마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와의 기싸움이 저도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금리 인하는 어려운 거고 그러면은 마지막 금통위에서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결할 거예요. 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경제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IMF도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예. 여기에는 트럼프가 뭐 우방 이제 적국 안 가리고 고강도 이제 이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범용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대 10에서 20%,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수출이 최대 60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률이 0.67%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년 한국 경제 KDI IMF가 이구동성으로 2%라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성장률 3분의 1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도 꺾였어요. 네.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수출도 꺾였죠. 내수는 부진하죠. 그러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환율을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했는데 환율만이 아니야. 고금리. 예. 금리 내리지 못하면 고금리 계속 이어지는 예. 거예요. 근데 물가는 1%대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마트 가봐. 너 1%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뺨 맞아요. 체감 물가는 실감 그렇지가 못해요. 않죠. 그러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내년에도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2022년부터예요.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4년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트럼프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결책은 뭐냐?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능한 한 트럼프 보니까 이번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답이 나온다. 여긴 정경유착도 되고 예. 이제 좀 뒷돈도 주니까 뭔가 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미 기업들은 대관 업무 하고 있어요. 로비 업무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인사들을 보게 되면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부동산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그러니까 우리도 대관 업무, 로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1대1로는 트럼프와는 굉장히 그 억지 데이터를 갖고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먹혀. 그런데 지금 다 뿔났어요. 대만도 뿔났고 일본도 유럽연합도 똑같은 입지예요. 다자간으로 가야 돼요. 일대 다자간. 우리나라가 모여서 야 우리나라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고 니네 일자리 예. 가장 많이 해줬어. 늘 썼던 전략이야. 안 먹혀. 그런데 이 다자간으로 가면 당연히 협상력이 좀 커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수출 안 좋다라고 하면 내수해야 되거든요. 예. 전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돈 안 쓰는 게 금과 옥조가 아니야.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다른 카드론 받고 있고 서비스 대출 받고 예. 있는데 우리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요. 내년에도 예. 긴축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 올해만 70억의 국가에서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정권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왜? 고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서가 신설이 되면 경제적인 영향 어떻게 좀 끼쳐질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을 갖고 들어온 이유가 예.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순간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고 예. 있어요. 네. 달러 기준 96,000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와. 예. 우리 연내 10만 달러가 아니라 이번 주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빨라졌어요. 10만 달러에 지금 4,000달러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예. 각종 백악관 내 직속기구 만들고 실제로 지금 인수팀 후보 맡을 사람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호재인데 어쨌든 지금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야 비트코인은 사기야라고 했던 입장에서 전환해서 예. 디지털 가상화폐의 패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가상화폐를 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둬서 네. 미국이 이 시장을 이제 리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이제 전담팀이 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이제 이 달러와 금처럼 비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 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럼 다른 나라들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더 오를 줄 알고 더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장이 또 한 번 트럼프 랠리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여기에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 상하원 거쳐야 되고요. 미 중앙은행 보관하는 것 달러 운영하는 건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 2026년인데 날려버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사람을 다 교체는 가능한데 그러나 4년 후 대통령 임기는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복권하지 않느냐? 복원할 수도 있다,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냉철하게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고치 경신 소식까지 오늘 경제 읽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